1편 인과응보 선비의 이야기. 지금 이 남자는 자신의 논을 남에게 주고 있습니다. 논밭을 가족의 먹을 것이 달려있는 논밭을 아무도 강제한 적 없이 자기 손으로 남에게 줬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본다면 누구든 한마디를 할 겁니다. 저 사람은 미쳤다. 그런데 이야기의 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옛날 조선시대 한 작은 현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선비 한 명, 장사꾼 한 명.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돌아온다. 이 말은 누구나 한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인과응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그리고 훨씬 더 극적으로 작동합니다. 오늘 그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어딘가에 작은 현이 있었습니다. 이 현에는 두 명의 남자가 살았습니다. 한 명은 선비, 이름은 정도영. 서당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키 작고 말이 없고 아무도 특별히 기억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버릇. 길을 가다가 누구든 어려운 상황이면 자기 것을 주는 버릇이었습니다. 밥이든 돈이든 심지어 자기 옷까지. 마을 사람들은 이 남자를 한마디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보 선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장사꾼. 이름은 김영준. 이 사람은 현 내에서 가장 큰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사꾼은 장사로만 돈을 벌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이용하는 것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날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장사꾼 김영준이 선비 정도영의 논밭을 탐했습니다. 그 땅은 현 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크기였고 주인이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영준은 단순히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아래 물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길을 장악하면 현 전체의 논밭 급수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현 내 모든 농민에게 물값을 받을 수 있는 것. 장사꾼은 선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선비, 당신의 논밭이 사실 제 조상이 놓은 땅이었습니다. 이제 돌려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 그런데 놀랍게도 선비 정도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장사꾼은 그 순간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바보다. 논밭을 잃은 선비는 가족과 함께 작은 산중 초암에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논도 밭도 없는 곳. 그런데 이 선비는 여기서도 그 버릇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지나는 나그네마다 밥을 차려주었고 아픈 사람이면 자신이 배운 약법으로 치료를 도와주었습니다. 한편 장사꾼 김영준은 물길을 장악하고 현내 모든 농민에게 물값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큰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민들이 하나씩 둘씩 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값이 너무 비었기 때문. 장사꾼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해 가을 큰 홍수가 닥쳤습니다. 현내 논밭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장사꾼 김영준의 물길 장악 전략은 홍수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홍수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수로 피해를 본 수십 명의 백성들이 피난을 떠나면서 선비 정도영의 초암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모두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이 소식은 한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관찰사. 관찰사는 직접 선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행적이 참 남다르다. 내가 그대를 임명하겠습니다. 선비 정도영은 현 내 새로운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정책으로 김영준의 물값 톡점을 폐지했습니다. 장사꾼 김영준은 그날 이후 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어떤 사람은 다른 현으로 이간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이후에 김영준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과응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진짜 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이용하려는 꾀는 결국 자기 자신을 이용당하는 날을 만들어냅니다. 2편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거나 패가 망신하거나 지금 이 남자의 집에서 짐을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도 아이도 가족 모두가 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도 없고 핏도 없고 누구를 원한 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단 하루 안에 가진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한마디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작 한마디를. 그리고 이야기의 다른 편에는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오히려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을 구했습니다. 같은 날 밤, 같은 현,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을 조심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옛날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두 사건을 합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자기 집을 무너뜨렸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입을 닫는 것만으로 가족 전체를 구했습니다. 같은 말의 무게가 어떤 사람에게는 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중엽, 경상도 한 작은 현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현에 장사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재호. 이 사람은 현 내에서 제일 큰 포목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었고 가족도 있었고 이웃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재호에게는 한 가지 별다른 버릇이 있었습니다.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각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오는 버릇. 평소에는 그 버릇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밤 이 사람이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 날밤에는 현에 새로운 수령이 부임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명이 물었습니다. 재호야, 새 수령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냐? 박재호는 술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나 왔을 때보다는 우리 현에 해가 없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아주 평범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새 수령의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척은 박재호의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새 수령이 우리 현에 해를 끼친다는 뜻이냐? 그리고 이 말이 새 수령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새 수령은 부임하는 날 첫째 이 일을 듣게 됐습니다. 새로운 곳에 와서 첫날에 자신을 비하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 수령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박재호를 불러서 직접 물었습니다. 그대가 내가 이 현의 해가 될 사람이라고 했는가? 박재호는 그 순간 등이 식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재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면 수령이 화가 나도 한때의 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재호는 여기서도 그 버릇이 나왔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한 말은. 그리고 변명을 하면서 이번엔 더 나쁜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이 현의 백성이라서 아무 수령이든 별로 기대가 안 되었던 것뿐입니다. 이 한마디가 박재호의 끝이었습니다. 수령은 이제 화가 넘쳤습니다. 아무 수령이든 기대가 안 된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뜻이냐? 박재호는 그날 밤 관에 불려가서 공식으로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현내 모든 상인에게 알려졌습니다. 가맹과 거래가 끊기면서 포목 장사는 몇일 안에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친가로 돌아갔고 아이들도 아내를 따라 떠나갔습니다. 박재호는 말 한마디로 아니 말 두마디로 가장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밤 이 현에서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박재호가 술을 마셨던 그 날밤 한 집에서 아주 조용하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창수. 이 김창수 노인은 현 내에서 작은 논밭을 가진 평범한 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이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관에 불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불려가서 신문을 받는다면 아들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연좌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날 밤에 새로운 수령의 친척이 김창수 집에 찾아왔습니다. 김창수 씨, 당신의 아들이 어떤 일에 관여했는지 아시나요? 이 순간 김창수 노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창수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한 잔 더 권했습니다. 오셨군요. 차를 한 잔 더 마시고 가세요. 친척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잘못된 일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김창수는 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차만 따었습니다. 친척은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왜 그런 일에? 김창수가 이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차를 한 잔만 더 마시고 가신다면 제가 좋은 차를 다시 끓여드리겠습니다. 친척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에게 관에서 오는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창수 노인은 한마디도 답하지 않는 것만으로 친척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친척은 김창수에게 어떤 적대감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수령에게 크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
같은 현. 박재호는 말 두 마디로 집을 잃었습니다. 김창수는 침묵 한마디로 가족을 구했습니다. 박재호가 나쁜 사람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창수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냥 이 한 가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가장 강한 무기는 말이 아니라 침묵이다. 말은 나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박재호의 경우처럼 아무 의도 없이 던진 한마디가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날로 돌아올지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창수 노인처럼 그 한마디를 입안에서 잡아두는 것만으로 운명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때를 아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3편 가정을 다스리는 법. 지금 이 남자는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 생일이 언제인지, 아이가 학당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심지어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도. 이 남자는 조선시대 한 현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돈은 있었고 집도 있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집안에서는 매일 밤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의 어떤 작은 초가집에서는 같은 그 밤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끼니를 걱정하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집 사이의 차이가 진짜 무엇인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가정이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큰 집, 넉넉한 상차림,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얼굴. 그런데 진짜 가정이 무엇인지는 돈으로 가중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옛날 조선시대 두 집안 이야기입니다. 한 집은 모든 것이 있었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고, 다른 한 집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정이 가장 단단했습니다. 이 두 집의 차이가 무엇인지 끝까지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한 작은 현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잣집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름은 최인영. 현 내에서 가장 큰 토지를 가진 양반이었습니다. 큰 집, 넓은 사랑채, 반상꾼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아이 셋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가 봐도 그 집이 제일이지라고 할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문을 열면 아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최인영은 아내를 마치 집안의 장식처럼 다루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내 아내가 이렇게 예하다, 이렇게 잘하는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돌아가면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렸냐? 왜 이런 차례상을 차렸냐?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마다 남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면서 밥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발소리를 듣고 서로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아이 중 큰아이가 한 번은 아버지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왜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시나요? 최인영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건 강해야 한다. 그 말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현의 다른 끝에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름은 장문보. 작은 밭 한 조각을 가진 평범한 농민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 셋.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는 넓은 사랑채도 없고 반상꾼도 없었고 좋은 옷도 없었습니다. 끼니도 매일 걱정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밥 대신 죽을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매일 밤마다 웃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집에 처음 발을 디디는 사람이면 반드시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따뜻함.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따뜻한지. 장문보는 밤에 집에 돌아와서 먼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리는지 듣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장문보는 문을 열지 않고 잠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장문보도 문 뒤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아내는 장문보에게 한 번도 왜 우리 집이 이렇냐고 물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이 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느끼었습니다. 큰 아이가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은 왜 저 큰 집보다 작나요? 장문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밥을 먹는 시간에 모두가 웃으면 그게 제일 큰 집이야. 그리고 어떤 날이 왔습니다. 최인영의 큰 아이가 집을 떠나는 날입니다. 아무도 강제한 적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가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큰 아이는 어떤 날 아침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문을 나갔습니다. 최인영은 그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도 한 달 후에 떠났습니다. 셋째도 그 뒤로.
그리고 아내도 마지막으로 문을 나갔습니다. 최인영은 이제 혼자였습니다. 큰 집 안에서 아무 소리도 없는 집 안에서 처음으로 이 남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그리고 같은 그날 장문보의 집에서는 팝상 위에 작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 아이가 밭에서 직접 일어서서 하버스티드한 작은 고추 몇 개입니다. 장문보는 그것을 아이 앞에서 먹었습니다. 잘했다. 두 마디. 그리고 큰 아이는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최인영은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을 강하게 잡아야 한다고. 그런데 강함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압박은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약한 곳에서 먼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모두가 떠납니다. 장문보는 특별한 것을 한 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가 작은 것을 가져오면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법은 강함이 아닙니다. 가정은 압박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으로 집을 크게 짓는 것보다 그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나오는 것이 진짜 가정입니다. 4편 자신을 반성하고 수양하라. 이 남자는 재판관입니다. 조선시대 한 현의 판사로서 무려 12년을 재판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 12년 동안 이 재판관은 단 한 번도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엄하고 공정하고 누구에게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 현내 백성들은 이 재판관을 진짜 공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 재판관이 자신의 재판석에 앉을 수 없게 된 날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피고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이야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은 아주 잘 봅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말식지, 행동까지 한눈에 봐둔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은 마치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남을 볼 때는 눈을 열어서 봐야 한다고 배웠지만 자기 자신을 같은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옛날 조선시대의 재판관 한 명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진짜 의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한 작은 현에 재판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홍벽수. 이 홍벽수는 현 내에서 가장 엄한 재판관이었습니다. 백성이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홍벽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 한 남자가 이웃과 작은 경계 땅 때문에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홍벽수는 이 남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웃과 한 자리 땅 때문에 싸운가?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스스로 아는가?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다른 날 어떤 여인이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일로 불려왔습니다. 홍벽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작은 거짓이라도 결국 큰 재앙의 시작이다. 스스로 부끄러운가? 여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벽수는 항상 이렇게 남의 잘못을 낱낱이 짚었습니다. 현내 백성들은 저 재판관은 정말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홍벽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의 잘못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현의 백성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홍벽수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 첫 번째, 홍벽수는 남에게 작은 거짓이라도 재앙의 시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벽수 자신은 장사꾼에게 밀가루의 무게를 속여서 이득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지만 그것은 홍벽수가 여인에게 단호하게 말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홍벽수는 남에게 좁은 마음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홍벽수 자신은 옆 현의 관원과 작은 관할 경계 때문에 무려 2달을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중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것을 현의 상관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홍벽수는 상관의 명으로 불려갔습니다. 상관은 홍벽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벽수, 그대가 평소로부터 남의 잘못을 단호하게 짚었는가? 홍벽수는 가슴을 펴고 답했습니다. 예. 저는 항상 공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상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대 자신을 같은 재판석에 놓아보자. 홍벽수는 그 순간 등이 식었습니다. 그리고 상관은 하나씩 사건을 읽었습니다. 첫째, 홍벽수는 장사꾼에게 밀가루의 무게를 속여서 이득을 취했다. 홍벽수의 얼굴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둘째, 홍벽수는 옆 현의 관원과 작은 경계 때문에 2달을 싸웠다. 상관은 잠시 멈추고 홍벽수에게 물었습니다. 홍벽수, 그대는 작은 경계 땅 때문에 싸운 남자에게 뭐라고 했냐?
홍벽수는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스스로 아는가라고 했었습니다. 상관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 홍벽수는 이제 눈이 내려갔습니다. 작은 거짓이라도 큰 재앙의 시작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상관은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벽수, 그대는 12년을 남의 눈에 티끌을 보았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다. 홍벽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년 안에 자신이 남에게 던진 모든 말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머리 위에서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홍벽수는 그날 이후 재판관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벽수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과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홍벽수는 그날부터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잠깐 눈을 감고 오늘 자신이 남에게 비난했던 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대입해보는 것. 나는 오늘 이런 잘못을 했냐? 우리는 남의 잘못을 아주 잘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마치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홍벽수가 12년을 남의 눈에 티끌만 보았던 것처럼 진짜 반성이 시작되는 곳은 남을 바라보는 눈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그 순간입니다. 5편 시기심의 대가. 지금 이 남자는 자기 집 앞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이 남자의 집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논도 있었고 밭도 있었고 아내도 아이도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한 가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복을 막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이 현의 다른 끝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가 자기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현, 같은 날.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오늘 조선시대의 두 농부 이야기를 통해 시기심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축복이 어떻게 복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전라도 한 작은 현에 두 명의 농부가 살았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이름은 박상철. 이 박상철은 현 내에서 중간 정도 크기의 논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철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웃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는 버릇. 아침에 일어나면 이웃집 굴뚝에서 연기가 먼저 나오는지 봤고 밭에 나가면 이웃의 곡식이 자기보다 잘 자라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박상철의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 큰일을 했습니다. 이름은 김덕수. 이 김덕수가 논 한 마지기를 새로 샀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논 한 마지기. 하지만 박상철은 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팠습니다. 왜 저 사람이 논을 사냐? 나는 아직도 사지 못했는데. 박상철은 김덕수를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논이 잘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생각이 단순한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은 밤에 몰래 김덕수의 논에 가서 물기를 틀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이 일이 천천히 박상철 자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의 다른 끝에 또 다른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정수. 이 이정수는 박상철보다 더 작은 논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수는 박상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날 이정수의 이웃이 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정수는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이웃 집에 찾아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가 참 좋아 보입니다. 이웃은 이정수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정수는 소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가 없는 사람이 소가 생긴 사람을 축하하러 온 것. 이웃은 이정수에게 물었습니다. 이선비, 그대는 배가 아프지 않나요? 이정수는 잠시 웃었습니다. 배가 아프면 뭐가 좋습니까? 그대가 잘 되면 이 현 전체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한마디가 이웃의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박상철이 물기를 틀었던 김덕수의 논은 처음에는 조금 피해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철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효과가 있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상철 자신의 논에서 갑자기 곡식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물도 충분했고 거름도 주었는데 왜인지 곡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은 현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논에 땅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상철은 그 순간 등이 식었습니다. 자신이 김덕수의 물기를 틀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자신의 논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상철은 그의 곡식을 거의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배를 굶었습니다. 박상철은 자기 집 앞에 주저앉아 이렇게 중얼거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같은 그해 이정수는 뜻밖의 일을 겪었습니다. 이정수가 축하했던 그 이웃이 어떤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선비, 그대가 저를 축하해 주었을 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곡식을 많이 거뒀으니 그대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정수는 그 곡식을 받았고 그의 겨울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박상철은 이웃의 복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의 복을 막았습니다. 시기심은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이정수는 이웃을 축하했습니다. 배가 아프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대가 잘 되면 이현 전체가 잘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자기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남의 복을 막으려는 마음은 자기 집의 복까지 쫓아냅니다. 하지만 남을 축복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복을 불러옵니다. 6편 부지런함은 보배여 아낌은 복의 근원. 지금 이 남자는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는 현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큰 집, 넓은 사랑채, 수십 명의 하인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매일 한 가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 현의 다른 끝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가난했습니다. 초가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매일 밥 한 숟가락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한 숟가락은 반드시 남겼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이 작은 습관이 마을 전체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근검절약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제대로 느낀 적이 있나요? 오늘 조선시대의 두 집안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집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작은 것을 아끼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다른 한 집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작은 것을 아껴서 결국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부지런함은 값진 보배여 아껴 쓰는 것은 복의 근원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한 작은 현에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안은 최씨 가문. 이 현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최만석. 대대로 내려온 토지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집, 넓은 사랑채, 수십 명의 하인. 이 집에서는 매일 큰 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최만석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버릇. 아침상에 밥이 조금 남으면 버려라고 했고, 옷이 조금 해지면 새로 해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10가지 음식을 차렸고 그중 절반은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최만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크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인들도 주인을 따라 작은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쌀을 씻을 때 물을 많이 쓰고 불을 때울 때 나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은 우리 집은 부자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쌀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가을에 창고가 가득 찼는데 이번에는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은 올해 농사가 안 좋았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매일 조금씩 버려진 것들이 쌓여서 큰 구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의 다른 끝에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정도은.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이 집에는 큰 사랑채도 없고 하인도 없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은에게는 아주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밥 한 숟가락을 남기는 것.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한 숟가락은 반드시 항아리에 담아두었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여보, 왜 매일 한 숟가락을 남기시나요? 정도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한 숟가락이 내일의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도은은 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꼈습니다. 물을 씻을 때 한 바가지면 충분했고 불을 때울 때 나무 한 조각도 아꼈습니다. 옷이 해지면 스스로 꿰매었고 신발이 다르면 밑창을 다시 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도은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인색하다. 하지만 정도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은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아끼는 것이 결국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해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현 전체의 농사가 망했습니다. 모든 집안에서 쌀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최만석의 집에는 하인이 많았고 매일 큰 상을 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있던 쌀이 한 달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최만석은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떨어졌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만석은 급하게 다른 현에서 쌀을 사려고 했지만 흉년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웠습니다. 결국 최만석은 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팔다가 결국 집까지 팔았습니다. 열흘 만에 최만석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날 정도은은 집안의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한 숟가락씩 모은 쌀이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10년이 쌓이니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정도은은 이 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한 사람당 한 줌씩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모두가 한 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도은을 보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인색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 준비했던 것이구나. 최만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큰 집도 땅도 하인도. 그리고 최만석은 길거리에 앉아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작은 것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결국 큰 것을 잃게 만들었구나. 정도은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작은 것을 아꼈습니다. 매일 밥 한 숟가락, 물 한 바가지, 나무 한 조각.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10년 후에 마을 전체를 구했습니다. 부지런함은 값진 보배입니다. 아껴 쓰는 것은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작은 것을 아끼지 않으면 내일 큰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것을 아끼면 내일 큰 복이 찾아옵니다. 근검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근검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7편 뽐내는 자는 공이 없고 자랑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지금 이 남자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든 질문에 답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천재였습니다. 16살의 과거에 급제했고 20살에는 한양의 학자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남자에게 물으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도 경전도 시도 문장도.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한 노인의 단 하나의 질문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아는 것과 아는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모릅니다. 특히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모릅니다. 오늘 조선시대의 한 천재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자가 평생 답하지 못한 단 하나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이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는지를 끝까지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 천재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성준. 이 이성준은 16살의 과거에 장원급제했습니다. 한양의 학자들 사이에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재라고 불렸습니다. 이성준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서 삼경을 모두 외웠고 역사의 모든 사건을 연도까지 기억했고 시를 지으라고 하면 즉석에서 명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준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 스승이 강의를 하면 이성준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 부분은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료 학자들이 질문을 하면 이성준은 먼저 답을 하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어떤 날 스승은 이성준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준아, 그대는 정말 많이 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이성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승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는 말을 기억해라. 이성준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스승님은 저를 빈 수레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얼마 후 이성준은 스승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스승을 떠난 후 이성준은 한양 전역에서 학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누구든 질문을 하면 답했고 답한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한양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 이성준은 한양을 떠나 지방을 순회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사람들에게도 제 학문을 보여주겠다. 이성준은 경상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서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성준은 그 서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온 학자입니다. 누구든 질문이 있으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서당 안에는 노인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 낡은 옷, 평범한 얼굴. 이성준은 이 노인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시골 서당 선생이구나. 노인은 이성준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오셨다니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성준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으십시오. 무엇이든 답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자님께서는 사서삼경을 모두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성준은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역사의 모든 사건도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성준은 맞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학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성준은 그 순간 입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 이성준은 평생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아는지는 수천 번 답했지만 왜 아는지, 무엇을 위해 아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성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계속 말했습니다. 학자님께서는 많은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아신다면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자신이 크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합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안다고 자랑하는 순간 그 학문은 그늘이 되지 못하고 그냥 큰 돌덩이가 됩니다. 이성준은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성준은 그날 산골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은 웃었습니다. 나는 학자님만큼 많이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압니다. 이성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이성준은 그 마을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3년 후 이성준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준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학자, 그대는 여전히 모든 것을 아는가? 이성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압니다. 스스로 뽐내는 자는 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뽐내는 순간 배움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더 높은 사람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학문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그늘을 만들듯이 학문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겸손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8편 신체 발부 가장 큰 재산은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 지금 이 남자는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침대 옆에는 문서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토지 문서, 관직 임명장, 상을 받은 증서들. 이 남자는 평생의 꿈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현에서 가장 큰 토지를 가졌고 관직도 올랐고 임금님께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지금 웃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얻은 바로 그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달립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잊습니다. 몸. 오늘 조선시대의 한 남자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남자가 평생 달려서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된 이유를, 그리고 가장 큰 재산은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이라는 진리를. 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한 작은 현의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준영. 이 박준영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박준영은 15살부터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 밥은 하루에 2끼. 몸이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지금 쉬면 뒤처진다. 20살의 박준영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런데 급제한 그날 밤 박준영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잠시 쉬세요. 박준영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더 높이 올라가야 해. 박준영은 관직에 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사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더 높은 관직을 얻기 위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조금만 덜하고 생각했고 머리가 아파도 성공하면 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박준영은 매번 같은 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목표를 이루면 그때 쉴게.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준영은 3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현에서 가장 큰 토지를 가졌고 관직도 높은 자리에 올랐고 임금님께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날 밤 박준영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박준영은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준영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아내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준영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박준영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혹사하셨습니다. 이제는 깊이 쉬셔야 합니다. 박준영은 얼마나 쉬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의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평생. 박준영은 그 말을 듣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대 옆에는 토지 문서가 있었고 관직 임명장이 있었고 임금님께 받은 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영은 그 어느 것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여보, 뭐 필요한 게 있어요? 박준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 나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함께 있는 거였어. 박준영은 병상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준영은 평생 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지 못했습니다. 항상 나중에라고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중에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박준영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박준영은 그 후로 병상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토지는 있었지만 밭에 나가지 못했고 관직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못했고 상은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박준영은 마지막 순간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평생 달렸던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진짜 중요한 건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다. 성공은 언제든 이룰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살피는 것도 우리의 도리입니다. 성공을 위해 달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몸을 잃으면서까지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것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잃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9편 몸은 바른 길을 가고 마음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청년은 길 한가운데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돌아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이 청년은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의 사람이 100가지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건 잘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모든 말을 다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어떻게 자기 길을 찾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부모님의 말, 친구의 말, 선생님의 말, 세상의 말. 그리고 그 말들이 모두 다를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 길이냐? 오늘 조선시대의 한 청년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이 100가지 말에 흔들리다가 단 하나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확신을 찾게 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중엽. 경상도 한 작은 현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영호. 이 김영호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었고 예의도 바랐고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호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듣는 것.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관직에 올라야 한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장사를 해야 한다. 관직은 위험하다.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학문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길이다.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편하게 살아라.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김영호는 모든 말을 다 들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관직 준비를 했다가, 다음 날은 장사 준비를 했다가, 그 다음 날은 학문에 집중했다가,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영호는 2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직도 아니고 장사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김영호는 그저 모든 말을 듣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날 김영호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산속 작은 서당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김영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른 말을 합니다. 스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대나무를 보거라. 김영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대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스승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하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김영호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과 같다. 어떤 날은 이쪽에서 불고 어떤 날은 저쪽에서 분다. 그대가 바람에 따라 흔들리면 대나무 잎처럼 이리저리 움직일 뿐이다. 하지만 대나무의 뿌리는 항상 같은 곳에 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김영호는 그러면 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승은 김영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대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김영호는 스승의 말을 듣고 산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김영호는 자신의 평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 행복했냐?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 확신이 있었냐?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 편안했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김영호는 평생 책을 읽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남을 가르칠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김영호의 뿌리였습니다. 김영호는 스승에게 다시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뿌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학문을 하고 남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스승은 웃었습니다. 그것이 그대의 길이구나. 김영호는 그런데 아버지는 관직을 원하시고 어머니는 장사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승은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나무를 다시 보거라. 바람이 이쪽에서 불든 저쪽에서 불든 대나무는 하늘을 향해 굳게 자란다. 사람들의 말은 계속 들려올 것이다. 하지만 그대의 길은 그대가 정한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그대의 뿌리에서 굳게 자라라. 김영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심. 몸은 바른 길을 가고 마음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바른 길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마음이 깨어 있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김영호는 그날 이후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관직을 해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여전히 장사를 해라고 말했고, 친구들은 여전히 편하게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영호는 자기 뿌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김영호는 학문을 했고, 작은 서당을 열었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행복했습니다. 정심. 몸은 바른 길을 가고 마음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길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100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대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하늘을 향해 굳게 자라십시오. 그것이 정심입니다. 시편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지금 이 남자는 눈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한겨울.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추운 날. 이 남자는 10시간을 걸어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손은 얼어있고 발은 피가 나고 옷은 눈에 젖어 있습니다. 이 남자는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실패하고. 그런데 이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한 가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나를 귀하게 만들기 위한 하늘의 당금질이다. 그리고 11년째 되던 해 이 남자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조선시대의 실제 인물 한 명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10년의 겨울을 어떻게 견뎠는지, 그리고 그 겨울이 어떻게 봄으로 바뀌었는지를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진리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약용. 이 정약용은 어릴 때부터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25세가 되던 해 정약용의 삶에 큰 시련이 왔습니다. 유배. 정치적 이유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유배지는 혹독했습니다. 작은 초가집 하나. 겨울에는 바람이 들어왔고 여름에는 비가 새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몸도 아팠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처음 1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2년째, 3년째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배지였고,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아팠습니다. 5년째가 되었을 때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지만 정약용은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정약용은 그날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농사, 물고기, 나무, 사람들의 삶. 추운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붓을 쥘 수 없었지만 불을 쬐어 손을 녹이고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여전히 유배지에 있었습니다. 10년. 사람의 인생에서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이제 35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겨울날 정약용은 병이 심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딴 집에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데 정약용은 눈을 떠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순간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정약용은 일어났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은 나를 귀하게 만들기 위한 하늘의 당금질이다. 정약용은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11년째가 되던 해 정약용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유배 해제. 정약용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유배지에서 쓴 책이 수십 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농업, 의학, 건축, 경제 모든 분야를 다룬 책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정 선생, 어떻게 유배지에서 이렇게 많은 책을 쓰셨습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정약용의 책들은 조선 전역에 퍼졌습니다. 왕도 정약용을 불러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이 책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년의 고통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은 10년의 겨울을 견뎠습니다. 가난, 질병, 외로움, 절망. 하지만 정약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위대한 업적이 되었습니다. 인내.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을 귀하게 만들기 위한 하늘의 당금질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것은 겨울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처럼 할 수 있는 것을 매일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